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한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잘 쉬고 왔습니다. 스픽스를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이 있죠.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외출을 하고 있다. 관저 밖을 나왔다. 누구를 만나지 무엇을 하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김건희는 와병 상태다. 잘 걷지도 못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우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정확한 팩트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 주진우 그 기자가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은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쌩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건희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걸 제가 이명수 기자 그 7시간 녹취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물러서서 그냥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대통령이야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관저에서 그냥 뭐 근신이나 하고 있다? 아이고 난 그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네, 그건 믿지 않아요. 반드시 길을 찾을 사람이에요. 설령 남편이 완전히 파면돼도 저기 여전히 자기 살 길은 찾을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사법 카르텔을 지금까지 이렇게 동원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을 막후해서 움직이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랬던 걸 보면은 지금 김건희가 죽은 권력이냐? 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요.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호처, 경찰 끈앞을들 해가지고 다 지금 저기 자기 방어막으로 울타리를 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급한 게 국회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김건희의 시간 아니냐? 네. 그러면은 누굴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중진이나 아니면은 제일 믿고 이 사법적인 그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할 때 돌격수, 공격수 또는 방어막이 돼줄 그 사람들하고 제일 접촉이 급하지 않을까? 자, 윤석열 구속되자마자 와병설 움직이지도 못한다. 거동이 안 될 정도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언론이 좀 데스크빌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사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쯤 윤석열 면회 가냐? 예. 그런데 뭐 면회 오면은 더 오히려 여론에 악화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다는데 여론에 악화된다고 안 갑니까? 남편이 지금 그러니까요. 실존적 위기에 처했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언제 뭐 한번 욕 얻어 먹었지만은 뭐 저 나중에 윤석열마저 차버리고 본인 살 길 찾으려고 저러나 난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그 당시는 그러면 아내 치과하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남편 면회를 가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 아니 이건 천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면회 가는 게 왜 여론에 나빠집니까? 다 핑계지. 아니 그리고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그게 네. 놀라운 거지. 그래 지금 벌써 1월에 체포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들여다봤다. 그런데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네. 나돌아다니는 건 팩트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팩트라는 전제로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관련된 폐간을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녹음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조선일보를 이제 폐간시키겠다, 목숨을 걸겠다. 문제는 이제 이 내용을 녹음한 시점입니다. 12월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김건희가 나와서 이 녹음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제 녹음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 녹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주진우 기자도 만났고 봉지욱 기자도 만났고 특히 주진우 기자한테는 내가 조금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일단은 주진우 기자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까? 받았다. 예. 아니 뭐 일각에서는 뭐 주진우 기자가 직접 김건희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만난 거 아니냐, 뭐 직접 이런 뭐 이야기도 만난 있긴 거 하죠.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부인을 합니다. 일단은 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면 리액션이 없어요. 네. 중간에 뭔가 한마디 문장이 끝나면 네 그렇군요. 뭔가가 보통 대화체에서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라낸 거냐 그런 거 같지도 않아. 매끄러운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통화 녹음이라기보다는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현장에서 녹음한 거 아니냐. 리액션이 없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를 이런 어떤 그 썰이 있고 그래서 이걸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은 뭐 오늘 저녁에 뭘 터뜨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진우 기자의 저 공식 입장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것을 녹음을 했는데 누가 녹음했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고 녹음의 형식을 보면 중간에 리액션이 없다.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녹음기를 놔놓고 자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4-5문장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데 이걸 편집했을까? 그런데 주 기자한테 내가 물었거든. 예. 그런데 본인은 일단 아는 바가 없다. 만약에 어떤 오늘 저녁에 뭘 터뜨리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거라면은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건 하루 이틀 내에 밝혀질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내에는 밝혀질 것 같다. 그래서 다소 좀 대화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김건희가 어떤 그 권위를 갖고 말할 때 상대방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나 일방적으로 명태균급이 아니에요. 네. 한참 그 밑에 저기 그냥 고개만 끄덕여야 되는 인물인 것 같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녹음을 방조했거나 녹음을 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극히 최근에 그 녹음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네. 2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된 거죠. 12월 지금 뭐 중하순으로 지금 이제 그럼 뭐 2달 조금 뭐 더 된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요 때 보면은 이제 그 명태균의 USB가 조선일보로 넘어간 때입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희한하게 전개가 되는데 명태균이 사람을 제대로 골랐어요.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입니다. 네. 원래 세계일보 출신이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 조선일보 멤버가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여기 이 김모 기자가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이 USB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거를 갖다가 용산에 전해주라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용산에 전달이 안 됐다고. 거기서 배달 사고가 일단 났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인터셉을 했다 그러면 기자가 통상 이걸 내가 먹겠다. 그러면은 뭔가 써야 되거든. 네. 그러기 전에 전 단계 뭐냐? 데스크에 보고 해야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 공식 입장을 나온 걸 보니까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기자가 혼자 꼽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아웃사이더 기자한테 데스크가 떠다미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기 뭐냐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뭔 어떤 이유에선지 꼽을 쳐놓고 혼자 이걸 저기 전달 안 하고 독식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저 김건희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2월 중순쯤에 저 김건희의 발언은 거기에 격분한 거거든. 나한테 전해주라 그랬는데 니들이 꼽을 쳤다 이거지. 네. 이 조중동 하는 꼬라지 보라고 맨날 지들 뒷거래 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보면은 왜 보도를 안 했냐. 뒷거래 시도하려고 그런 거지. 나한테 지금 이거 갖고 뭔가 거래 시도하는 거지. 이렇게 김건희는 받아들였는데 네. 그래서 조중동이 다 그렇다 그런 다음에 조선일보 찍어서 내가 목숨 걸고 폐간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해버린다고. 자, 그렇게 이제 경로를 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주 기자가 이번에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 버전과 달리 자, 공천에 김영선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윤석열 그 공관위원장이 1원까지 거론되는 이제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될 만한 내용을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확보했을까?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았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확인 취재를 했잖아요. 그 말은 조선일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저기 왜 보도를 안 했냐. 네. 이렇게 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명태균이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보도를 안 했는데 주 기자한테 넘어간 거 보니까 나한테 독점적으로 준 약속을 깬 거다. 명태균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주진우가 폭로했다는 얘기는 그 USB를 나뿐만 아니라 주진우한테도 준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는 거지. 네. 그 조선일보의 김 기자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저기 명태균이 조선일보의 김 기자한테 준 거는 용산에 전해주라 그랬는데 자기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 네. 뭐 남보고 뭐 약속을 깼다마다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지. 배달 사고가 났는데. 예.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좀 이제 보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산과 연결할 수 있는 메신저를 계속 찾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좀 보도한 내용도 이 메신저 중에 한 분이 본인은 못 받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었고 네. 그분한테 확인을 하기를 명태균이 주진우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내느냐 지금도 여전히 소통을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추정건데 저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은 아니다. 두 사람이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가지고 줄 테니까 김건희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명태균이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합리적 추론과 취재를 좀 종합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것이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측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핵심은 김건희와 연결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어찌 됐든 이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왜 그 시점에 터뜨리지 않았느냐라는 그치. 또 질문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이게 거. 받은 시점이 받은 10월 거, 달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왜 이걸 그러면 뭐 조선일보는 내부 사정에서 딜을 했다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것도 먼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확보했던 주진우 기자는 왜 이것을 들고 있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때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야당에서 말을 안 듣네 하는 이제 네.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아주 흐릿한 육성으로 윤석열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털었을 텐데 더 명징하게 윤석열 그리고 윤상현 김건희가 개입했던 걸 왜 털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는 그때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메신저 역할을 할 줄 알고 줬는데 메신저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안 알려졌죠. 안 알려졌죠. 예. 근데 이미 조선일보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최근에 주 기자가 민태균하고 접견도 하고 그리고 이성은 씨 부인도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때 혹시 받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조선일보 폐간 녹취록이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그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이고요. 예, 그건 다른 건이고. 앞에 이야기했던 김영선 공천 개입했다는 그렇지. 확실한 증거 두 그거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조선일보 김 기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조선일보 들어오기 전부터 윤석열하고 한 몸이에요. 항상 우리 총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윤 갈등이 이제 2020년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그 감찰이 내려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대비한
그 말하자면 감찰에 대한 윤석열 측 입장이 언론에 단독 보도가 좀 나가요. 그게 바로 이 김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저기 주변의 동료 기자들한테 윤석열한테 좋은 기사가 나가도록 그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 좀 잘 좀 봐줘야지. 기사를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저기 이번에 김 기자를 메신저로 활용을 했다는 것은 일단 명태균의 레이더망에는 윤석열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말하자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만들어진 인맥을 참고했던 것이죠. 그런 만큼 일단 조선일보 입장과도 또 구별되게 이 기자가 자체가 갖고 있는 독자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런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보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아무 입장도 못 내는 것만 봐도 이거는 내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조선일보에서 내부에 있었던 일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자한테 떠다밀고 있어요. 네. 보고 안 했다 쟤는. 이게 조선일보 입장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사실은 기자한테 떠넘겨 놓으면 뭐 그렇죠. 굳이 복잡한 해명에서 다시 질문받고 답변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이 내용이 이제 드러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조선일보 폐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자, 김건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이거 알고 있었네? 근데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김건희가 어떨 때는 주도 면밀하지가 않고 굉장히 어떤 그 저 히스테리 같은 증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네. 이 녹취록에 나온 이 순간이고 이번에 한동훈 회고록에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히스테리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몰아치다가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또 사과 문자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권력에 대해 가지고 이게 누군가 도전하는 듯한 어떤 행태를 보이면은 못 참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한동훈에 대해서도 나오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한동훈을 띄우는데 조선일보만큼 저기 큰 역할을 한 언론이 없어요. 이것도 또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이 모든 게 나를 갖고 노는구나. 니들이 이제 나를 갖고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히스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가 의도적으로 녹음이 되는 것을 방치했거나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고 이것을 누군가가 주진우 기자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도적인 녹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그건 확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 녹음 내용을 누가 이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다 지금 이 사건의 최대 의혹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 미스테리가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누가 왜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용산에서 반응이 나와서 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이런 불법 녹취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아니 경천동지 할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원래 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김건희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 김건희는 이렇게 어떤 마쿠에서 뭐 저기 뭐냐 히스테리를 벌이고 뭘 또 어떤 그 저기 일을 도모하고 모의를 하고 이런 데 능수능란한 거지.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윤석열 후보 때 그 국회 춘추관에 와가지고 국회 거기 저 뭐야 그 어제 기자실 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한 거밖에는 내 기억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조그만 행사 축사 네. 뭐 요런 거 정도 그런 정도고 항상 마쿠에서 일을 꾸미지 뭐 그렇게 양지에서 여러 사람 상대하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사법 카르텔을 동원해서 뭔가 뒤통수를 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이렇게 언론에다가 저기 자기 육성을 뿌리고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건 제가 묻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획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출이 돼 버린 것이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털린 적은 많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한테 털리고 이명수한테 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정제되지 않은 히스테리적인 어떤 그 행동이 주변에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는 노출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공익 제보나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게 빠져나와서 보도까지 됐느냐. 예. 이 부분은 저는 주진우 기자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답해주는 것 하나. 그렇죠. 그리고 용산에서 또는 뭐 한남동 만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한동훈은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 아니 못하게 막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겁니까?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너희들 약점을 다 폭로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서는 대세는 이미 탄핵과 본인의 사법 처리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는 정도라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폐간이라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하는 레토릭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네. 아이 뭐 이걸로 조선일보가 폐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게 히스테리적인 그러니까 언사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실현 가능성은 별개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김건희가 탄핵되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겠냐 그러지만은 김성훈 경호처 본부장 하는 집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어제 그 발표된 경찰 승진 인사 보십시오. 그 저기 용산 라인 김건희 라인이 죽었냐? 아니거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리고 저기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닐 때 야인으로 돌아가서 뭐 정치 한 해 만에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사법 카르텔을 동원한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는 살아있는 권력이지 이게 어떻게 죽은 권력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이 좀 급하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법, 뭐 명태균 특검법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이중 권력 상황인 거지. 남편이 감옥에 가 있었다고 탄핵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그건 김건희의 시간인 게 맞지. 탄핵된 다음이야 뭐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일단은 관저에서 나와 사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어떤 경위든 폭로가 되고 난 뒤에 김건희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목적을 좀 더 달성한 겁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도움은 안 된다. 예,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세상을 보니까 예. 김건희는 전혀 우리와 다른 세상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이제 예컨대 주진우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난다고는 뭐 합니다지만은 이런 어떤 그 협조자들 그 또 조력자들을 찾아내서 일단은 세우겠죠.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 사람들이 탄핵만 자꾸 보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그 저기 감옥에 가고 난 뒤로 지지율이 3배 올랐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전성기예요. 네. 감옥에 가기 전에 10%대였죠. 지금 곱하기 3이요, 3. 여론이 좀 이렇게 그 표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랐다는 걸 인정을 아니, 탄핵 해서 반대 여론이 예. 그거예요. 예. 곱하기 3입니다. 예. 예. 더 놀라운 거는 친한계가 괴멸이 되고 친윤에 흡수됐어요. 네. 이거는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현상의 역설적 측면은 윤석열이 감옥 가고 나서 국민의힘은 더 윤석열 당이 됐다는 거. 지지율은 더 올랐다는 거.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냐. 예, 그리고 예. 친한계에서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퇴출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사무총장 하던 누구야?
그 친한계 핵심. 지금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가지고 탄핵 반대 발언하고 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 장동혁 예, 예. 이게 대통령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거니까 오히려 보수가 이제 결집하는 일종의 이제 역작용, 역염상. 그러니까 보라고 이 권력은 아직 죽은 권력 아니라니까. 죽은 권력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죽은 권력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부재 기간에는 김건희 힘이 더 커졌지. 네. 자꾸 이런 얘기를 저도 어디 가서 하면 이제 탄핵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박근혜 때 얘기지. 박근혜 대통령 이맘때 4%였어요. 지지율이요. 김건희가 여전히 다 떠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이 자꾸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자꾸 왜 박근혜 때 그 경험을 갖다가 오버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라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더 윤석열 당이 됐는데 김건희가 안 만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뭐 오늘도 보세요. 헌재 무력화하고 공수처까지 지금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또 초토화 작전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자, 여전히 힘을 쓴다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조선일보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조선일보는 이런 정도 상황이 오면 해프닝이다,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났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맘때는 그 조선일보하고 박근혜하고 정면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논설위원 하나 그 비리를 정권에서 들춰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가 때렸습니다, 박근혜를. 그런데 지금은 안 쓰거든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윤석열 개인은 죽었지만 윤석열 권력 자체는 광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더 결속하고 있다는 사정이 180도 다르고,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함부로 기사를 쓰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든다는 어떤 그 일종의 곤조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는 계산서는 복잡하고 그래서 긴장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막 그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는 절도운동도 일어나고 그게 큰 타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일보 절도운동 뭐 불매운동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언론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해왔죠.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걸 다 겪은 조선일보고 눈도 깜짝 안 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면 인쇄가 많은 신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배달 신문 그게 조선일보가 전통적인 어떤 기름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절도운동은 실제 타격이 있었어요. 구독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쇄도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이게 터졌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기자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럼 조선일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과 다음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의 어떤 언론 시장에서 이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한 언론 쪽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한 언론 유튜버하고 조선일보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커뮤니티에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월가의 헤지펀드를 굴복시켰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디어 시장의 구조에 어떤 권력 이동의 현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그런 데서 이제 강한 압박감을 안 느끼냐?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터졌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게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그러는데 아이 때마침 조선일보 그러지 않아도 철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름을 버려가지고 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일단은 조선일보가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 네. 그것도 보수 안에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나 실제로 이제 뭐 매출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당장의 매출에는 이런 어떤 절도운동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네. 보는데 말하자면 그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에 뭔가 맥을 하나 끊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기 이제 레거시 언론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느냐, 네. 이제 저 극우 유튜버한테 우리 저 어떤 언론 권력을 넘겨줄 거냐, 이런 깊은 고민까지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네. 단순히 지금 뭐 입장 뭐 우리는 뭐 보고받은 바 없다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야. 이걸 만족하겠냐고 바깥에 자, 지금 극우 세력들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동은 안 하고 또 예. 광장에 극우 유튜버라는 게 뭐 우리도 뭐 다 진보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게릴라식 그 대한 언론이지 네. 견고한 어떤 그 자기 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네. 그리고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레거시를 위협하는 단계로 지금 확 올라오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까졌다면 저는 당분간 저 윤석열하고 거리두기 이런 것들 논조가 약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오히려 윤석열 쪽을 더 편든다? 그 이제 극우에 조금 영합하거나 그러면 한동훈을 까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기 일단은 두 개 문제를 다 묶어서 가지 말고 네. 이렇게 살라미를 전수를 해가지고 이거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타협을 시도하고 거래를 시도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문제는 이 돌아온 한동훈은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라고. 그때야 조선일보가 막 띄워졌지 한동훈은. 근데 지금 보십시오. 친한계가 괴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책 냈잖아요. 네. 국민이 먼저다. 그 책은요 보수 진보 양쪽에서 얻어맞기 딱 좋은 책이에요. 한동훈이가 계산이 지금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예전에 대표할 때만큼 반향이 있겠지 하고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확실히 선 긋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핵에 대해서 또 계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어정쩡하게 냈어요 책을. 네. 윤석열의 강을 건너겠다는 거냐 안 건너겠다는 거냐 이게. 그러면서 자기 발언을 후회한다는 대목도 나와요. 네. 윤석열에 대한 발언도. 그러면 이건 얻어맞기 딱 좋은 책이지 이게. 그걸 조선일보가 이제 저기 뭐야 예전의 한동훈으로 이걸 대우해줄 이유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자, 이 질문 꼭 드려야 되겠는데 검찰이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경찰에 대해서 일정하게 김건희가 윤석열 권력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 수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검찰 조직 분위기로 보면? 네,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살필 것이다. 가능하다 예. 안 하다보다도 불편해하고 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3월 10일 전후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친한계는 마지막으로 특검으로 아예 그냥 이걸 보내자.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와 검찰 간의 어떤 그 이익 공동체가 어느 부분에서 형성돼 있느냐. 예. 사실 윤석열이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 인사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의리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치 자금만 수사하고 공천 개입을 수사를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죠. 네. 그다음에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못 끄집어냅니다. 지금 비화폰이 몇 개가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출 대장도 우리가 못 봤다고.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1000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와. 1000단이라니까. 100만 해도 사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1000단이다.
천 단위예요. 뭐 그 정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김명재 의원이 이제 언급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우리가 몰라. 뭐 국무위원들 갖고 있다. 내란 종사자들 갖고 있다. 뭐 대통령실 갖고 있다. 그거 다 해봤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까지잖아요. 정권 거덜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미 거덜나 있으니까 뭐 더 크게 이제 저 파헤쳐진다고 그 1000개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1000개 정도 나가 있다는 것은 비아폰이 하나의 딥스테이트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운영 체제 말고 비공식적인 국가 운영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있다. 권력이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라인들이 지금 저기 검찰 경찰에 다 살아 있다. 경호처까지. 와.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아니 국회 내란 특위에서 나온 증언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00개라는 이야기는 비아폰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존재한다면 국가 권력이 두 가지다. 1000개가 아니요. 몇천 개요. 와,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은 국가가 두 개가 있었네요. 자, 봐요. 경호처가 절대 안 내놓는 자료가 비화폰 불출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 안에 곳곳에 비아폰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어서 내부를 감시하고 그거야. 그리고 거기엔 검찰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점엔 김건희가 있고. 그런데 보십시오. 검찰이 왜 김성훈 구속영장을 왜 자꾸 기각시키는데? 예. 아니, 자 비화폰 서버를 압수했다가 예. 이렇게 이제 경찰이 압수해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그 내란 종사자들 10명 구속시켜가지고 윤석열 빼고도 예. 10명을 구속시켜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비화폰 자료가 있으면은 재판에 얼마나 욕이 나겠어. 예. 그리고 저 공소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돼. 예. 이렇게 검찰에 도움되는 자료를 스스로 차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다른 게 왕창 나와 버리는데. 아니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비아폰이 수천 개고 보이지 않는 감시 권력이 대한민국에 작동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통신 기록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권력의 연결망, 이걸 철학에서는 의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단순한 사기 그릇이 아니라 갑자기 나한테 유용한 컵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제 각각 의미가 떠오르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서사가 구성이 되는 건데 이게 어디 뭐 계엄에 관해서 국한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이 오퍼레이션 운영 체계를 작동시킨 사람의 중심 제일 위에는 김건희다. 저는 김건희가 비화폰을 갖고 있고 그 비화폰의 전화번호 그 목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 김건희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이런 얘기도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가 직접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일을 하는 여자예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세븐 스캔들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네. 내가 그 책을 정독하고 갖게 된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단순한 우리가 내란계엄 수사라 그러지만은 그 김건희와 관계된 네트워크 이 정권의 이 딥스테이트를 거덜낼 수도 있단 말이오. 아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계속 이제 충격을 아니 그런데 이거 다 내란 특위에서 나온 얘긴데? 비아폰 수천 개가 나왔습니까? 예. 수천 개가 나왔어요. 그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근데 어딘가? 그걸 경호처가 부인을 못했어요. 예. 부인을 못했다고. 와, 어쨌든 예. 첫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도 김건희가 여전히 살아 있고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감시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는 제가 그렇죠. 이제 감시 권력 이걸 이제 나는 그림자 권력이라고 본 거니까 감시 체계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건 그거대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갖 간신들이 김건희한테 확인 안 된 정보를 퍼날라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한테 대한 악담을 집중적으로 김건희한테 퍼날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잘못 알고 나중에 사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건희가. 네. 그게 지난 총선 때입니다. 자, 그것이 비아폰으로부터 들어온 정보였다. 아니 뭐 모르지 그거야. 예. 그건 내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서버를 까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 간신들이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를 갈라놓고 지들이 그 틈으로 들어가려고 무지한히 움직였다고. 무지한히. 그래가지고 뭐 김경률 회계사가 뭔 말을 했다 즉시 보고되고 거기에다 또 지 의견을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 했지. 수천 개라는 말씀이 계속 이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이것도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밝혀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으면은 또 고소고발한다고 그러지 말고 예. 불출대장이나 서버를 빨리 공개하라. 서버 공개하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비화폰 몇 대나 뿌렸는지 현황이라도 내놓으라고. 예.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단 한 개도. 근데 국회에서 그것이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그 비아폰을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 또는 경호처 직원 중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이 내용을 제보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1000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 해주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 나갔는데 언론이 놓친 거예요. 언론이 놓친 것이다. 언론이 놓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다른 각도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종대 의원을 이번 대선이 5월 대선이 치러지면 국방안보특보로 특별하게 당에서 영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김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접해 보셨나요? 아니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까? 네. 이번에 외교와 관련돼서는 김현종 전 그 통상교수본부장이었죠. 네.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김종대 의원은 국방 안보 분야에는 반드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위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촉까지 했는데 김종대 의원이 답변이 없었다 또는 할 의사가 없다거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거는 내가 예. 내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것이 예. 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당적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꺼낼 때 아무 고민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정의당의 당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 있고. 네. 아니 정의당 전국위원이자 한반도 평화위원장인데.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음 정부는 이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일거에 우리가 최소 연합이라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또 다른 다수파 연합이 집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원래 2016년 촛불 정신이 원래 이거였어. 원래 이런 어떤 거였기 때문에 정당 간에 조금 더 힘을 합치고 연합과 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큰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가자. 그러면은 다 백의종군 해야지. 네. 뭐 외교안보 특보고 뭐건 다 해야지. 이제 탄핵 세력 탄핵 심판하고 응징하는데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또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어떤 무슨 기여라든 간에 다음 정부에서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내 약속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20이 그러니까 됐대 제가 뭐 보니까 민주당에서 영입 1호로 해서 꼭 좀 들어오라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의당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뭐 받은 바가 없다고 해서 그래도 뭐 공개적으로 질문은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공개적으로 다 답변을 드려야지. 근데 어떻게 뭐 적이 없는데. 공적인 뭐 지위를 맡지 않겠다라고 뭐 일부러 이야기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또 상황이 되면 국민이 그런데,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또 당이 다른데 예. 저는 정의당을 버리진 못해요. 예. 이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때 저를 뭐 비례 때 제가 최고 득표, 최다 득표 다 기록을 깬 사람인데 그분들한테 실망을 드릴 수가 없다. 이거는 한데 그렇다고 지난 대선에 정의당 책임이 없냐? 책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촛불 정신은 그렇게 지난 대선 때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 건 우리 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 정치를 하겠다 새로운 이제 정부가 네. 그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당적이 뭐 어디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예. 어떤 그 공당의 절차에 맞게 결정이 돼야 될 일이고 안 그러면 사람 빼내가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공당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절실하다면 네. 그런 약속을 통해서라도 순수성은 일단 인정받고 가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원리 원칙보다는 유연하게 특히나 이번에 노상원이가 했던 짓을 보니까요. 네. 전쟁을 실제로 일으켜서 수만 명이 죽더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영구히 가져가려고 했다는 그걸 보면서 더욱더 평화가 중요하다. 전쟁만은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김종대 의원만 한 분이 있겠느냐라는 것 많은 너무 띄우지 국민들이 마시고. 아니 띄우는 게 근데 아니고 뭐 그런 그대로 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은 예. 저는 그날부로 한반도 전쟁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러면 내전인데 바로. 나라 운명이 걸린 건데 대통령의 그 권한 중에는 비상기원뿐만 아니라 선전포고권도 있습니다. 예. 그거 활용하면 어떡할 겁니까? 대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탈 때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다행히 이번에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안 들어가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로 나라가 목숨은 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행히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 탄핵 국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드레일이 언제까지 막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순서는 전쟁이라고. 네. 그러니까 선전포고권도 지권한이라 그러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천운이자 또 어떤 거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중앙에 가드레일이 있고 시민이 강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다들 힘들어하시지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 심판해야죠.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참 깊은 얘기 또 탁월한 분석력 다시 한번 더 확인했고요. 아이 별 말씀. 여러분들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제 이번 주에 김종대 의원이 매불초에 나가서 또 최재형 목사의 건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통화를 하면서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편찮으시다. 수술을 2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했고요.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미국에 이제 가족들 계시고 최재형 목사님은 목숨 걸고 실제로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정말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폭로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좀 구했습니다. 꼭 좀 달라고 저희들이 서피스를 통해서 저도 물론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좀 후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렇게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수술했고 입원을 한 지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지났고 이제 뭐 전신마취 수술까지 전신마취 수술을 했고 또 몇 개월 뒤에는 다시 또 폐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그 전에는 건강검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병이 크게 두 개가 생겼고 하나는 수술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하는 중인데 정말로 가족도 없이 저렇게 힘들게 계시길래 우리 십시일반에서 좀 최재형 목사님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적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제도에 들어가 있던데 어쨌든 최재형 목사님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께 참 어려운 형편 여건이지만 십시일반에서 최 목사님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병원비를 좀 모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네. 오늘 주제 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아유,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제가 화요일 날 이거 부탁드리면서도 근데 최욱 진행자도 굉장히 놀라던데 네. 일단 그 스트레스가 예. 이게 하루에 막 어떨 땐 2차례 아침에 조사, 오후에 재판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 예?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감내하기엔 좀 너무 고통스러웠죠. 네, 예. 지금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에 결절이 생기고 폐 기종 증상이 여러 군데 이제 분포가 돼서 막 찍어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데 이건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좀 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한 5, 6개월 뒤에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몸에 이런 종양 같은 게 아주 큰 게 생겨가지고 급속도로 확장이 된다 그래야 됩니까? 커져가지고 이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응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뭐 생명에는 지장 없이 이렇게 쾌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최재형 목사님 네. 사진 안 주려고 하시던데요. 제가 무조건 달라고 제가 열심히 한번 호소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최 목사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 움직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어려울 때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함께 네. 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네. 진지하게 말씀 나눠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네,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131만 명 지금 넘었었는데 그 지원, 응원, 격려 잊지 않고 열심히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